안녕하십니까. 이투스247 광주 동구남구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재성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내용은 독서하고 화작의 오답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겁니다. 자, 독서 우리 되게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독서를 이제 오답 정리를 할 때 이 과정을 좀 지켰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문단을 정리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문단을 정리할 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전체를 정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장 정리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독서 지문을 읽었을 때 어떤 문장을 읽었다, 그 다음에 이 문장을 넘겨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이 문장을 내가 이해가 지금 됐나? 이 질문에 yes라고 답을 했다, 그러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이 문장을 내가 이해했지 못했다, no라고 대답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문장을 분석해 나가야 됩니다. 문장을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랬는지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내가 모르는 어휘가 있었다, 어려운 개념이 있었다, 아니면 문장 구조를 파악을 잘 못했다. 정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자, 문장 정리에서 문장 구조를 문장 구조? 요즘에는 독서에서 문장 길이가 너무 길게 나오기 때문에 이 문장 구조를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 보호 등이 어떻게 문장에서 의미줄을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어휘 정리, 선생님 OT 때부터 강조를 많이 했는데, 어휘가 부족하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그만큼의 학습력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작은 단위 안에서도 모르는 어휘는 반드시 개념을 정리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문장 안에서 우리가 또 찾아내야 될 것들은 정보들끼리의 관계를 좀 따져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정보의 관계란 쉽게 말하면 비례 반비례 관계이냐, 아니면 포함 관계이냐,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이냐, 원인과 결과이냐, 이게 문장 안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께서는 요거를 문장을 읽었을 때 반드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체크를 해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 문장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전체를 읽어 나갈 수는 없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문장이 정리가 되면 두 번째는 우리가 문단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문단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요약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이제 문장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 문장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선별했을 때 전체적인 문단의 내용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문단이 요약이 된 다음에는 이 문단과 앞문단, 이 문단과 뒷문단이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앞뒤 관계를 따져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우리가 요즘 정보가 되게 많은 지문들이 있는데 정보가 많다라는 것만큼 어려운 건 없잖아요. 근데 이 정보들을 단순히 나열만 해놓으면 정말 끊임없이 우리는 머릿속에서 이걸 다 암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다 암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앞뒤 문단의 관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정보들을 계속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나열하지 말고 앞에 있는 정보랑 뒤의 정보를 연결시키고 그 다음 연결시켜서 하나의 큰 덩어리로 만들어 놓으면 이것들만 나중에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 그 전체를 파악하는데 훨씬 수월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문단을 읽으면서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 이런 것들을 선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전체적인 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문단까지 정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 전체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글 전체를 정리를 할 때에는 반드시 머릿속에 이런 생각들을 해야 돼요. 이 글을 쓴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정보를 주고 싶은 걸까?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문단 요약해 놓은 것들을 연결시키면서 그 주제를 찾아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고난도 문제를 풀었을 때 쉽게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 자, 이렇게 그 전체를 정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요즘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글의 구조를 따져라. 이 구조도를 그려놓을 줄 알면 정보의 위치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역적인 문제를 풀 때 그 전체 흐름을 알고 있어서 어느 부분을 읽어야 되는지 우리가 찾아서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 단계는 우리가 지문 분석을 할 때 반드시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주제까지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두 번째 해야 되는 거는 문제를 분석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분석은 뭔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올 텐데, 문제 분석은 총 4가지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맞은 문제, 두 번째는 맞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문제, 세 번째는 틀린 문제, 네 번째는 선택지와 지문 다시 보기, 요 4단계로 하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맞은 문제도 다시 하라? 의문이 들죠. 선생님 맞았는데 왜 다시 해야 돼요? 자, 우리나라 속담에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은 격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정말 완벽히 모든 선택지 OX를 쳐서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시작하는 초반에는 맞은 문제도 내가 정확하게 답의 근거를 찾아냈는지 맞은 문제부터 다시 해석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우연히 맞은 문제가 나중에는 수능에서는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자, 맞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문제도 다시 오답을 하셔야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80분 동안 45문제를 풀게 되는데 시간의 압박을 많이 느끼잖아요. 국어는 특히나.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맞은 문제는 오히려 잘 생각해 보시면 뒷 문제를 못 풀게 만든 안 좋은 문제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맞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의 시간만 활용을 했는지 요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럼 단순히 계산해 보면 우리가 문학이나 독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당 1분 30초 내지 2분 안에는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시간을 넘은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오답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왜 오래 걸렸는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분석할 때는 끊임없이 이유를, 원인을 찾아내셔야 돼요. 가끔 선생님이 이제 질문을 받다 보면 이 문제를 왜 틀렸어? 라고 물어보면, 아니면 이 문제를 왜 오래 걸렸어?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선택지를 꼼꼼히 못 읽었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제 그럼 전 다시 물어보죠. 자, 그러면 다음에 안 틀리려면 너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다음에 꼼꼼하게 읽을게요. 자, 이거는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시간이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선생님 학생들이 줄 수 있는 피드백은 빨리 풀었어야지 가 되겠죠. 자, 이게 어떠한 피드백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원인을 찾는 것부터 열심히 해서 그에 걸맞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만드시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는 끊임없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틀린 문제를 오답을 해야 되는데, 내가 풀었던 문제를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복기를 다시 하셔야 돼요. 자, 복기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바둑을 둘 때 상대방과 어떻게 수를 뒀는지 다시 한번 돌려보는 건데, 자, 우리도 국어 공부를 할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문제를 정답까지 왔을 때 어떻게 어떤 사고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 모든 과정을 다시 한번 본인이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난 허점, 약점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고,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끈질기게 물어뜯어서 약점을
보완을 시켜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을 쌤 써봤는데 첫 번째는 지문 이해를 잘했는가? 지문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다시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1번 지문 분석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문 분석을 해보고 나서 문제가 풀리는지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선택지를 판단하기 필요한 정보의 위치를 지문에서 내가 찾을 수 있었는가? 세 번째는 각 선택지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해서 O 또는 X를 결정했는가? 네 번째는 위사고 과정,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위사고 과정에서 내가 잘못한 부분은 무엇인가? 근본적인 원인 찾기로 이렇게 되어 있죠. 다섯 번째는 이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만드셔야 됩니다. 쌤, 근데 전 이걸 잘 못 만들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 가은쌤하고 제가 있겠죠. 이걸 못 찾겠으면 선생님들한테 끊임없이 피드백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이 어디가 약한지 명확하게 솔루션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혼자 해결이 어렵다, 아니면 해결된 게 맞는 건가? 라고 의문이 들 때는 선생님들께 피드백을 받으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선택지와 지문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겁니다. 자, 이거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다음에 새로운 지문을 읽을 때 지문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출제자가 선택지로 내지 않을까? 라는 시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어렵지 않아요. 저도 제가 고3 때 재수할 때 이 방법을 써봤는데 실제로 나중에는 글을 읽으면 이 부분에서는 출제자가 비교 대조를 항상 내기 때문에 비례반비를 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크를 해야겠어 라고 중요하게 여긴 문장이 선택지에 들어간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시면 문제 분석은 끝나게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독서 세 번째 파트는 문제 유형 분석입니다. 우리가 독서에는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이 있는데 심플하게 선생님이 이제 네 가지로 좀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는 서술상 특징 문제. 자, 어떠한 전개 방식, 서술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게 작년 2022년도 예비문항 올해 수능을 이렇게 내겠다라고 작년 5월달에 평가원에서 발표한 이 문제지에서 전개 방식이 꽤 어렵게 출제가 됐고 그 위에 이제 사설 문제집이나 모평 문제에서도 이 부분은 좀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틀리고 있다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전개 방식에 들어가 있는 5가지 선지를 보면서 내가 직접 글을 쓴다면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통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라고 서술이 되어 있으면 통시적인 거, 아까 가은쌤한테 들었죠? 통시적인 거. 시대를 관통해서니까 조선시대, 대한제국시대,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 이렇게 흐름을 두고 글을 쓰게 되겠죠. 이거를 스스로 해보셔야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글을 나타내는지가 더 명확하게 와닿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일치 문제인데 이거는 독서에서 한두 문제는 지문마다 꼭 들어가 있잖아요. 이 일치 문제가 예전보다 약간 어려워졌던 거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우리 선택지 5가지 중에서 예전 문항은 선택지 1, 2번이 A라는 주어, 3, 4, 5번은 B라는 주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2개 정도의 개념어만 주어만 가지고 그 특징들을 적어놔서 찾아낼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1번에 A, 2번에 B, 3번에 C 이렇게 주어가 각각 다른 아이들이 나와서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능 국어를 할 때 최근을 준비하잖아요. 리트, 미트, 피트 요 문제도 풀어봐야 될 이유가 이런 일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치 문제는 어떻게 쉽게 풀 수 있나요? 이것도 오답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본인이 학습할 수 있게끔 쌤이 적어놨는데 첫 번째는 쌤이 이렇게 봅니다. 지문을 읽기 전에 일치 문제 선지 5가지 중에서 각각의 선지의 키워드를 머릿속에다가 정리를 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문을 읽으면서 이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을 때 바로 선택지랑 비교해 보면서 OX를 해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문이 다 끝났다. 지문을 내가 다 읽었다 하면 일치 문제는 정답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작년 친구들한테도 이 방법을 알려드렸고 실제로 학생들이 연습을 했을 때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쫄지 말고 이 방법대로 처음은 안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되면 쌤 말했죠? 입시학원이 없어. 재수학원이 있을 필요가 없죠. 안 되니까 반복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야겠어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론 문제도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추론 문제라고 하면 예전에는 일치 문제가 많이 나왔어서 지문과 선택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추론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추론 문제라고 하면 지문에서 A라는 정보와 B라는 정보를 가지고 지문에 쓰여있지 않는 C라는 선택지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논리력도 키우셔야 됩니다. 자, 추론 문제가 어떤 식이냐면 자, A하고 B가 C의 원소인데 D는 C의 원소 중 A만 포함한다. 자, 이 말은 정리하자면 C의 원소인 B는 D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요 말을 써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쉽게 들리겠지만 이게 지문 안에 들어가면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추론 문제를 할 때 우리가 논리적인 것, 필요조건, 충분조건, 원인과 결과 이런 과정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보기 문제인데 보기 문제는 우리가 보통 고난도 문제로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이 고난도 문제를 접근하려면 글의 주제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3점짜리 문제를 냈다라는 거는 이 글에서 가장 하고 싶은 핵심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해서 선택지를 보게 되면 생각보다 정답이 쉽게 드러납니다. 실제로 이렇기 때문에 혹시 3점 문제, 보기 문제가 어려운 친구들은 이런 방법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기 내용과 지문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정보의 위치 파악을 해놓자 라고 지문 분석 때 얘기를 미리 해놓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독서 오답 정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화작은 조금 쉽다고 느낄 수도 있고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화작은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자, 그냥 무턱대고 앞에서부터 쭉쭉쭉 지문을 읽어나가면서 1번, 2번, 3번 문제를 풀어가겠다. 이거는 수능에서 시간을 굉장히 낭비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게 시간을 단축해서 화작을 무조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화작에도 이론이 필요합니다. 우리 화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제재가 토의, 토론, 협상 등 여러 가지 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 글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장문에서는 장문을 계획하는 거, 쓰는 거, 다시 퇴고하는 거, 다시 글을 쓰는 거, 이 과정 속에서 어떠한 계획과 수립이 가능한 건지 이거를 미리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답할 때는 선생님 여기 적어놓은 단계를 또 순서대로 점검하셔야 돼요. 첫 번째, 자, 화작 발문을 안 읽는 친구가 있어요. 발문이라고 하면 모를까요? 선생님 적어놨는데, 자, 다음 보기는 A 부분의 초고이다. A에 반영된 내용이 아닌 것은 이 기본적인 문제를 읽지를 않으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잃을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근 몇 년간 기출에서 보기가 초고인지 지문에 있는 A 파트가 초고인지 정확하게 잡지 않았을 때 틀리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문은 반드시 제대로 읽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문제 푸는 순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화작 중에 어려운 문제는 가, 나, 다 지문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를 풀 때 1, 2, 3, 4, 5번 보통 4, 5, 6번, 7번 이렇게 나올 건데
이걸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라 가형 단독형, 나형 단독형 문제, 다형 단독형 문제를 먼저 푼 다음에 가나, 나다, 아니 혹은 가다, 아니면 가나다를 다 같이 봐야 될 문제를 나중에 푸셔야지 훨씬 더 지문의 이해가 높아졌기 때문에 풀어내기가 쉽습니다. 처음부터 가나다를 한꺼번에 건드리는 문제를 풀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떨리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안에서는 발췌형, 지문의 이 부분만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유형이 있고, 정독해서 지문 안에서 내용을 잡아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해야 되는 거는 끊임없이 문제 유형을 분석하셔서 본인만의 풀이법을 만들어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를 쌤이 지금 여기까지 설명할 때 가장 먼저 혹은 가장 나중에 어쨌든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내용은 전략을 짜셔야 돼요. 국어는 읽고 푸는 정도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읽고 푸는 정도로 국어가 해결이 된다. 그럼 그 친구들은 이 영상을 듣고 있지 않을 겁니다.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반드시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내가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지 지금 인강, 독학서, 오답을 할 때 이 원칙을 만드시고 시험에서 아니면 문제를 풀 때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설명이 들어갔는데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저건 너무 뻔한 소리 아니야?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니야? 자, 그렇다면 다시 쌤이 물어볼게요. 그 당연한 것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그 당연한 것 얼마나 지문에 적용하고 있으십니까? 그 당연한 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국어가 어려운 건 아닐까요? 자, 그래서 국어가 어렵지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오답을 정리하면서 나의 약점을 채우고 보완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가면서 실제 수능에서는 이런 전략